과불화 화합물로 인해 국내 반도체 기업은 EU로 수출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U가 제시한 안건에는 과불화 화합물이 포함된 제품을 완전히 거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산업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꼭 필요한 만큼 국내는 물론 EU와 미국 등 전 세계는 대체 물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불화 화합물이란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며 최소 하나 이상의 완전 불소화된 메틸 또는 메틸렌 작용기를 포함하는 그룹형 화학물질이라고 정의됩니다. 현재 추정되는 과불화 화합물의 종류는 1만여 종이 넘어가며 그중 대표적으로 PFOA, PFOS, PFHXS, PFNA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불화 화합물은 제2차 세계대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말이죠.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테플론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과불화 화합물은 엄청난 열에 견디고 물과 기름에 강해 독성 우라늄 화합물을 견디는 파이프 밸브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듀폰은 1951년 공장을 짓고 대량 생산하여 생활 속의 프라이팬 코팅, 얼룩방지용 카펫, 산업용 방수 코팅제로 사용합니다. 현재는 전자 및 반도체 산업에서도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어 온 과불화 화합물은 2000년대 초 미국의 어느 소송 과정에서 유해성이 논란되기 시작합니다. 농장주 윌버 테넌트는 자신이 소유한 농지 일부를 듀폰에 매각합니다. 듀폰은 해당 부지에 공장 폐기물을 매립했습니다. 매립지의 오염물질은 소들의 주요 음용수 공급원이었던 하천으로 유입되고 이후 소들이 이상 현상을 보이며 190여 마리가 죽게 됩니다. 테넌트는 폐사 원인이 듀폰의 화학물질 때문이라 생각하고 환경 전문 변호사 로버트 빌럿을 찾아가 1999년 듀폰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듀폰이 PFOA라는 독성 물질을 수십 년간 방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듀폰이 PFOA의 유해성을 인지했으나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소송은 2001년 듀폰이 농장주에게 피해 보상 금액을 배상하면서 합의로 종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크 워터스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과연 얼마나 위험하길래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수 있었을까요? 과불화 화합물은 한 번 유입되면 그 농도가 반으로 줄어들기까지 자연에서는 41년, 인체에서는 3.8에서 5.4년으로 장기간 잔류하여 생물에 축적 농축되고 호흡곤란, 뇌출혈, 암의 발병 원인이 됩니다. 이때 과불화 화합물의 사슬 길이가 길어질수록 축적성이 강해 발암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탄소사슬이 8개인 PFOA와 PFOS가 많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PFOA를 인체 발암 물질 1급, PFOS를 2B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여기서 1급은 발암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어 완전 금지되는 물질입니다. 2B급은 발암성이 있을 수 있어 일부 규제되고 안전관리가 경고됩니다. 이러한 위해성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부터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EPA는 독성물질 통제법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할 경우 EPA에 제조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02년 3월에는 과불화 화합물이 적고 대체 물질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PFAS의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PFAS 규제 종류를 확대하였고 최근에도 그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의 규제로 인해 전 세계 여러 국가들도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5월에 발효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독성, 생태계 축적성, 그리고 난분해성을 고려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배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에 열린 4차 회의에서는 과불화 화합물인 PFOA와 PFOS가 생산 및 사용 제한 목록인 부속서 B에 포함되었습니다. 2009년 EPA가 정한 식수 안전법과 청정수법에서는 PFOA, PFOS의 기준을 각각 400ppt, 200ppt에서 표와 같이 PFOA, PFOS의 수질 기준을 4ppt까지 강화하였습니다. 2013년 5월에는 1992년에 발효된 바젤 협약에서 PFOS, PFOS의 염, PFOSF가 포함된 폐기물 관리를 위한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6월, EU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규정하는 리치의 고위험 우려 물질 후보 목록으로 PFOA를 등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은 연방식품, 약품, 화장품법과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과불화 화합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톡홀름 국제협약과 2014년 수온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 의무를 시행하게 되면서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화학물질 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규제 중에서 저희는 건강과 직결되는 수질에 대한 국내외 기준 수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비교하는 단위인 나노그램 퍼 리터라는 비교 단위는 정확히 어느 정도일까요? 이를 지구에 비유하자면 지구의 바닷물 전체의 초콜릿 한 조각을 녹인 정도입니다. 얼마나 작은 단위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의 기준이 약 17.5배 더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EU에서는 20종의 PFAS에 대해 100나노그램 퍼 리터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단 3종만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규제가 훨씬 강한 편입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 규제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앞서 제시된 국가별 식수 기준 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 EU와 같은 수준으로 국가의 식수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지하수와 하천수의 PFAS의 농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노출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는 PFAS 프리 제품에 대한 인증서나 인증 마크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반도체 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서 대체재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불화 화합물을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유예 기간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대체 물질 개발을 위한 R&D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노그램 퍼 리터는 매우 작은 단위이며 우리나라의 규제도 충분하지 않은지 의문이 들 수 있고 미국이나 EU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물화 화합물의 위험성은 명백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노출 수준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식품 포장재나 후라이팬과 같은 생활용품의 경우 이미 대체재가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매출과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2030년까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EU와 미국은 반도체에 사용되는 과불화 화합물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아직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과불화 화합물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고효율 처리 방식으로 플라즈마 습식 방법이 떠오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량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반도체가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 대체 및 처리 기술 개발이 더욱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에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대체재가 개발될 때까지 유예 기간을 주되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 놓칠 수 없는데요.